계획이론 에세이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제목은 기초 놓기입니다. 1. 문제를 정확히 표현한다.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까? 효과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장애가 1장에서 드러났죠.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면 이란 무슨 의미일까? 아마 문제를 표현하는 상세한 절차가 없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문제를 최소한 두 필요 조건 간의 대립으로 나타낼 적절한 필요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골드랩 박사는 이런 크라우드라고 명명된 것을 그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도구를 그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요 지금 그 문제를 그 표시한 크라우드에 필요 조건 C가 있는데요. 필요 조건 C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세심한 논쟁을 거쳤다고 해요.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의 사용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 첫째 칸에 있는 게 이제 그 공통의 목적인 거고, 첫 번째를 그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필요 조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현재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배운 대로 필요 조건 논리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조직의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위하여는 반드시 넓은 통제 범위를 가져야 한다. 넓은 통제 범위를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라미드 구조의 광범위한 사용을 해야 한다. 한편 조직의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위하여는 반드시 내부 왜곡이 없어져야 된다. 일장에서 내부 왜곡이 있었죠. 그 지시하는 거에도 왜곡이 생기고 보고하는 거에도 왜곡이 생기고 더더욱이 이 조직 간 대립이 발생한다. 내재된 대립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왜곡을 없애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라미드 구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요렇게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의 광범위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과 피라미드 구조 사용을 억제한다는 주장 사이에는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2. 1차 해결 방안과 2차 해결 방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협을 잘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필요 조건들을 완화해서 대립을 줄이는 것이다. 대형 조직들이 집중화한 분산화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것. 일장에서도 이 흡수 합병과 그 다음에 자회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끝없이 오가는 것, 다양한 운영 체계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제한, 끊임없이 인원 충원과 감원, 임시 지휘 체계의 시행과 변경, 그리고 취소. 이걸 할 쯤에서 유독 그 정치하고 자꾸 그 비유를 하게 되는 게 여기 그 임시 지휘 체계라는 게 이제 그 이번 정치권 얘기면 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겠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취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형 조직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대립을 일으키는 필요 조건들 간에서 참을 만한 타협을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많이들 힘들게 이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적이 사실 참을 만한 타협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터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앞 그림에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B씨가 있는데 B씨가 얼마간 양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필요 조건들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경감도 말 그대로 목적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역량을 줄이고 만다는 것이다. 타협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역량을 줄이고 만드는 거죠. 대타협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의 그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대타협이 뭐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잘했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국가의 역량을 좀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꾸 조직 비유를 해야 되는데 국가 정치 비유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조직이란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이라고 안 그러고 항상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화살표마다 그 배후에 근원적인 가정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아까 그 설명하는 것 중에서 그 근원적인 가정 이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 전혀 다르며 훨씬 유망한 길이 열린다. 삶의 진실, 팩트 오브 라이트로서 받아들이는 이 가정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부적절한 가정들로 판명될 수 있다. 요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 밑에 좀 설명을 좀 더 해보죠. 가정이 무효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화살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A는 엘리베이터 정상에 도달한다. B의 조건은 필요 조건이 참가자는 숙련된 등산가이어야 한다. 가정, 등산으로 정상에 도달한다는 거죠. 도전은 헬리콥터로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살표 어느 것 하나라도 제거하면은 대개 문제는 사라지고 대립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상황을 새롭게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는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상으로 목적을 충족시키는 역량을 넓힐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을 2차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 우선 필요 조건들 사이에서 타협을 거부하십시오. 더 나은 방법은 도표의 화살표마다 그 근처에 있는 가정들을 명확히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가정을 표면으로 드러내려면 왜라는 질문을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 거기다가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왜 그러냐고 물어야 한다. 도전은 일상화하고 보편화한다. 해결 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찾는가가 이제 또 과제겠죠. 앞에 소개한 그림을 증발하듯 사라져가는 구름 원리라고 부른다.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크라우드, 구름으로 그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해결 방안의 체계는 먼저 에바포레이팅 클라우드, 증발하듯 사라져가는 구름을 그려서 그 5개 항목을 채워서 문제를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후 가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데, 왜 그런데. 그리고 가정 무효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리, 삶의 진실로 수용하는 약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신뢰는 포기하고 필요 조건들의 타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결의를 다져야 된다. 용기,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무효한 가정을 찾지만은 무효한 가정이 없이 실질적인 문제다 했을 때는 뭔가 주입을 통해서 해결책을 그 주입을 통해서 주사요법이라 할 수 있죠. 대대적인 어떤 뭐 혁명이라든지 누구를 한쪽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주입을 통해서 가정을 무효화한다. 이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 대립 관계를 다시 한번 가져온 거고요. 3번, 그저 좌우명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B. 넓은 통제를 갖는다는 필요 조건은 한 개인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광범위하게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끈다. 피라미드 구조의 광범위한 사용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일장에서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이 12명 이상 관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넓은 통제 범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층 피라미드의 필요성을 직접 나온 이 기본 단위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마 비실용적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이쪽 그 B 쪽의 문제겠죠. 따라서 도달할 결론은 개선을 위해 찾아내야 할 가장 유명한 길은 계층 피라미드 틀 내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 필요 조건은 내부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내부 왜곡이 없게끔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피라미드 구조가 내부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피라미드 구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피라미드 구조 사용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이 된 거죠. 우리의 추론은 또다시 겉보기에 수용 가능한 가정에 근거한다. 가정은 중간관리체 관리 계층이 전체적 관점이 아닌 부분 관점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의 요체는 부분 최적의 합계는 전체 최적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정을 더 세밀히 추구해 보는 것이죠. 조사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 가정을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체적의 합계는에서 최적은 우리가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최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 우리의 가정은 언급되지 않은 어떤 부분적 목적의 존재를 상정해야만 의미가 있다. 전체 최적이 아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최적은 전체 조직의 최적이다. 부분 영역들의 목적은 전체 조직의 목적과 대립한다. 이렇게 이제 또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 표현을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부분 영역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고쳐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립은 우리가 그것을 존재한다고 선언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참 말이 어렵지만은 이건 실습을 해봐야 이게 좀 익혀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관력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어린이처럼 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습을 한번 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 달성이 위한 역주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다음의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떡하냐? 그 부분 영역의 목적은 전체 조직의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고방식을 180도 돌려보는 거죠. 이에 뒤따라 이어져야 할 것이 명백하다. 우선 전체 조직의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 평가 지표를 정의하고 부분 영역들을 위한 규칙을 공식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엄청난 과업, 타스크에 몰두하기 전에 또 다른 관심사에 대한 불안을 없애보자. 자, 이 과업,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존에 그 답습해왔던 것을 확 바꾸는 거니까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건데, 그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부분 영역들의 규칙을 이 부분 영역들의 규칙이니까 그것을 이제 그 지침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전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정보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 영역이 조직에 유리한 것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요구는 부분 영역의 관리에 다른 영역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충족될 것처럼 보인다. 이 필요 조건은 너무 끔찍하다. 일본이 행했던 그 순환보직에 의해서 타 부서의 그 생리를 알고 그 생각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의사결정을 한 데에는 일본식의 그 합의제도 같은 게 이 너무나 끔찍하다 이게요. 그 시간상 이는 개인의 제한된 통제 범위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들에 가깝다. 어렵게 하나의 필요 조건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나니 고작 또 다른 하나에 우리 자신이 속박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역량에 대한 지식은 전체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그 부분이 행동하는데 필요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지식 정도다 이거죠. 다른 영역에 대한 것은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게 정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명백히 드러냈다. 평가 지표와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기 바라지만 끝내는 정보 문제 때문에 실행될 수 없는 외관상 잘 구축된 해결 방법에 얽매이게 되고만 우리 자신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러나 관습적이고 부분치적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들은 다른 영역에 대해 상당히 알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줄곧 마주치고 있는 정보장애는 실제로 문제인 것 같으며 나중에 처리하자면서 그저 계속 미뤄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전체 그림과 모순되지 않는 부분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분의 관리자에게 어떤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해보자. 조직의 한계와 관련된 정보는 부분의 관리자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아, 조직의 한계와 관련된 정보, 이걸 관리자들이, 부분 관리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조직의 한계에 대한 정보를, 이걸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PPT로 하는 거에서는 제가 고개를 바뀐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거니까, 저간, 그, 미루어서 보면은 모든 관리 계층들에게 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할 때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이 결론은 일반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한계, 조직의 모든 제약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약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제약들이 있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제약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인상을 갖는다고 우리는 인식한다 합니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자. 첫째, 제약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제약은 목표에 대해 무엇이든 더 높은 성과를 성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유해서 약한 고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조직이란 말과 동의어로 여기서는 사용한다. 여기서 쓰는 시스템은 그냥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와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정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리적 논의가 계속될 수 없는 단계에 또다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시스템도 아주 제한된 수의 제약만을 포함할 뿐이며 시스템 제약이 매우 드물게 바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결정을 해라. 이런 거죠. 누가 목표를 결정할 자격이 있느냐? 조직에서. 한 조직의 목표를 결정해야 할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조직의 소유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주식회사는 참 쉬워요. 돈을 버는 거니까. 따라서 목표는 최소한 위와 같은 의미의 힘을 가진 어떤 압력 단체에게도 상당히 좋은 것이어야 하며 소유자가 확립한 목표에 어떤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공급자, 고객, 그리고 직원들의 건설적이며 파괴적인 힘은 목표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필수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작용한다. 기업은 돈을 버는 거지만은 공급자, 고객, 그리고 직원들의 건설적이며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어, 주주가 시스템의 목표를 지시한다는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서구 제조업과 서비스 조직의 목표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조직은 어떤 거냐? 병원, 시나 군대는 분명히 바라건대 돈을 버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이제 바라건대라는 것인 건데 우리나라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 이런 걸 보면은 비영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개인 병원보다도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계속 키우는 조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비영리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라고 하는 거죠. 동네 의원들도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나이들 먹고 인구는 줄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뭘 먹고 살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들 조직의 목표 결정의 가장 큰 장애는 목표와 그 목표의 측정 가능한 단위가 동시에 결정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비영리 기구는 그 목표와 측정 지표가 동시에 결정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말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직관적으로 또 너무 많은 상이한 방법으로 해석될 것이다. 기업의 목표는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는 그 하위로 그 형성해 가면 되는데 비영리 조직은 설립할 때부터 그 평가지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 대부분 돈이 지원금이나 후원금 뭐 이런 거로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걸 동시에 해야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비영리 조직의 경우 사명, 비전, 목표와 전략 기준으로 풀어갑니다. 사명 이런 거 많이 써먹죠. 요것도 그 영리 기업들이 흉내가 내가지고 사명, 비전 이거 없는 회사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제약이론 에세이에서는 사명, 비전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목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번다. 이런 얘기죠. 어, 기준이 평가 지표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상적이죠. 비영리 기구는 정성적 지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의 성공 요소도 불명 수입 확보는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아니래도 비영리 조직은 수입 확보,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필수 조건이다. 현금만큼은. 요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좋은 그 지금 막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좌파 운동권 하는 애새끼들은 그 이 돈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환경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사회 운동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인권 뭐 하지만은 속내를 다 따다 보면은 수입 확보의 길을 찾는 방법의 도구로서 그거를 이용해 먹고 있는 어, 놈들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영리를 내세우면서 세금도 안 내쳐먹으면서 안전하게 수입 확보를 해 나가는
진짜 좋은 일을 하는 비영리 기구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음, 좋은 일 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제거되어야 될 단체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버텀라인 평가지표의 불충분성. 어, 뭐 미국에서는 그 순이익을 버텀라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은 순이익 쓸 때 이제 밑줄 쫙 긋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버텀라인이라고 합니다. 어, 영리 조직의 경우 마치 재무제표에 이미 만들어진 한 세트의 평가지표가 있는 것 같다. 손익계산서는 순이익을 그 작성을 하죠. 재무상태표 가지고는 투자회수율과 주당이익률. 근데 요즘 우리 주당이익률은 손익계산서에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 평가지표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세 평가지표가 모두 필요할까? 순이익은 절대지표예요. 절대지표는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분명히 충분치가 않다. 투자 회수율 같은 상대지표도 필요하다. 현금이 평가지표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점. 그 현금이 충분하면 현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밖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비영리기도 그렇고. 그러나 재무제표가 순이익, 투자 회수율, 그리고 현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방법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네요. 재고를 현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현금 흐름표를 어, 이게 제가 뭘 잘못 썼네요.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와 관리자들은 재고를 부채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는 이것을 그 정반대인 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현재 재고 자산은 당연히 그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 부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회계 처리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많은 경우의 제약은 특정 제품에 대한 불충분한 시장의 결여, 한계를 가진 기술, 특정 자원의 부족 등과 같은 부분적 특성을 지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제약이란 게. 두 재무제표 순이익과 투자 회수율은 돈을 번다는 목표를 평가하는 유효한 한 세트의 지표이긴 하지만 목표 대비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적 특성이 어떠한 중요한 것의 역량을 판단하기에는 애초올만치 무력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순이익과 투자 회수율은 얼마 나왔는데 그 조직에 대한 그 각 그 부분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 이 각 여러 조직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애처로울 만큼 무력하죠. 부분적 의사결정에 길잡이가 될 재무제표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재무관리 절차를 사용할 필요성은 더 골과 더 레이스에서 길게 논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 책도 선전을 하고는 있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만은 더 골은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고요. 더 레이스는 국내에서 번역된 것은 없습니다. 원가 기반 재무관리의 오류 사례가 이미 충분하며 여기서는 개념적인 문제만 다루겠다. 이런 잘못된 절차가 드러내놓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개관에 필요한 책을 소개하라고 그러면은 적합성 상실 관리 회계의 부침이라고 카플란과 존슨이라는 두 저자가 1978년에 이렇게 그 책을 낸 게 있습니다. 현재 그 원가 기반 회계가 적합성을 상실했다라고 이미 서구에서도 1978년에 책을 냈습니다.
7번 원가 회계에 대한 현재의 공격의 위험 요소. 오늘날 원가 회계에 대한 공격은 거의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저도 지금 스루포트 회계를 하면서 원가 회계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첫째는 부주의한 방법인데 재검토가 요구된다. 제가 뭘 부주의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잘못된 절차를 공격하는 것과 주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충분히 구별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된 절차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재무회계는 악의 있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내부 재무통제가 손상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사람이 일부 있을지도 모를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못된 절차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원가회계 주제 자체를 공격하면은 원가회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 자기네가 내 재무통제가 재무통제까지 손상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스루폿을 얘기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 적군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강조해야 할 것은 왜곡되더라도 어떤 재무평가 지표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원가 회계에 의한 어떤 성과 지표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해가면서 원가 회계 세력을 좀 약간 다독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수치적 평가의 결례에 따른 무질서는 경영자들의 견고한 직관에 의해 조절되는 잘못된 절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평가 절차 없이 어떤 평가 지표 없이 현재로서는 원가 회계에 의한 평가 지표로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오나의 그 경영자의 직관에 의해서 모든 걸 휘둘르면은 더 문제겠죠.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조기 경보는 이미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품질을 개선한다는 온당한 주장하에 평가지표의 결례로 처리된 낭비와 자금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량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전문가들의 관리 회계에 대한 비판에는 어떤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자, 우리 많은 전문가나 엘리트들은 문제를 그저 표면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었던 시기는 끝났다라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떤 그 전문가들의 방송을 보면은 문제를 끄집어만 냈지 해결책 대안을 제시는 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봐요. 이 문제 영역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 애매하게 말하는 악이 있는 공격만으로는 끝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원가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그 무효성 이런 것이 얘기가 돼야 되고 중요한 많은 요인들의 계량 불능에 이런 부분도 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할 때는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그건 지적을 하고 그게 이제 뒤에 얘기가 있지만 이제 배부라는 얘기예요. 배부. 그 다음에 이 공격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그게 이제 스루퍼 회계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어,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배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직접 노무비처럼 일부 경비는 생산된 제품에 할당하기 쉽지만 다른 많은 것들은 그 성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정 제품과 관련짓기 쉽지 않다. 이거가 또 직접 그 제조원가를 취급해 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일반 경비를 간접비라고 하거나 심지어 부담이라고 한다. 우리는 20세기 초에 개발된 기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노무의 크기를 기준으로 일반 경비를 배부하는 것이다. 요것은 직접 제가 표를 작성해서 다른 장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간접비를 같은 방법으로 배부합니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매우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간접비 배부율은 1.1에서 1.4 사이였다. 노무비가 100이라면은 간접비가 10에서 40 사이였다는 얘기죠. 간접비는 자재와 노무의 주 경비에 대한 작은 보정이었다. 기술 발전은 간접비 배율의 극적인 증가였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그 간접비 배율이 2.5에서 4 범위까지 늘어나고 80년대에는 5에서 8까지 범위로 확대되었다. 직접 노무비가 계속 줄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직접 노무비는 전체 경비의 10% 미만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런 역설, 단위당 가공 시간을 2분 줄였다. 이 줄인 효과를 배부율로 곱해서 경비에서 뺍니다. 얼마나 원가 절감했다고. 간접비 배분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자신들을 속임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목표로부터 우리의 노력을 멀어지게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배부율이 0.3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6이 있는데 어, 그 오버헤드 그 팩터라고 간접비라고 볼 수 있겠죠. 1.3, 2,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곱해버리면은 전략 시간이 이제 2분을 감소하면은 간접비에다가 이걸 곱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전략 점수를 2.6 돈을 전략했습니다. 아, 4를 전략했습니다. 14를 전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게 맹점이 뭐냐? 완전 자동화를 해서 직접 노무비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 무한을 곱할 거냐 니들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투자할 때 그 가공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승인을 받아내는 그런 것을 아주 익살스럽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이며 알기 어려운 시도는 실제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첫째는 배부 가능한 비용과 간접비 사이의 1대1로 대응하는, 즉 하나가 10% 커지면 나머지도 같은 비율로 커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직접적인 고리가 있느냐? 그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이 배부 게임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혼동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둘째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품 원가를 알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시장이 지시하는 가격으로 특정 제품의 판매에 따른 버텀라인 기여만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배부 기법이든 관계없이 제품 원가와 그것의 버텀라인에 대한 기여 간에는 어떤 연결고리도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맺고 있습니다. 요걸 그래서 구두로 얘기한 것을 제가 그냥 임의로 어떤 공정이 기억에서 ABC로 안 하고 뭐 요때쯤 작성할 때는 제가 이제 또 우리가 또 한글 애호가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거로 쓰질 않느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공정이 있는데 에, 학계가 직접 노무비가 40이란 거죠. 인원은 50명이에요. 그리고 제조 비용은 1240원이고 보조 부분은 385원입니다. 그리고 부문 배분율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인원 비례로 했을 거예요. 합은 0.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625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버헤드 팩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이 총 제조 비용 나누기 이 제조 비용, 그러니까 간접히 팩터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배부율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 오버헤드 팩터가 왜 아까 뭐 곱하기 2, 1 왜 했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 부분 배분율을 오버헤드 팩터로 하면은 지수로 만들면은 요게 이제 1 더하기 20% 하면은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은 총 제조 비용 나누기 제조 비용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에서 이해한 게 아니고 이 장에서 제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까 그 제조 비용이 그 1240원 했는데 우리 그 제조 원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실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를 하면서 구경을 해봤다 그런 얘기예요. 생산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를 왜 굳이 생산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생산량에 비례하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비라고 보통 돼 있는데 저는 요즘 노무비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그 노자가 들어가면은 이 노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인건비라고 저는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회계에서 아직도 노무비라고 쓰고 있는데 향후는 제가 뭔가 표현할 때는 인건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도 그 실전 분석에서는 인건비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부분의 그 총 제조 비용은 1240원이 나오는데 보조 부분이 있어요. 생산 지원이 있고 설비 지원이 있고 설비 지원은 이제 그 설비 유지 보수 보완한 일반 회사의 공무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얘네들은 그 생산하는 데가 없으니까 생산 재료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무비하고 경비만 들어갑니다. 385원이에요. 이걸 더하면은 이 보조 부분 배분율에 의해서 아까 그 앞장에 그 표현했죠. 그래서 그 385원을 이렇게 이제 이 배분율에서 그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이 1625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이 1625원이 나왔으면은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하냐면 기초 제공품이 각 공정마다 있어요. 이렇게 기말 제공품도 각 공정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그게 제품 제조 원가로 최종 낙찰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은 여기서는 인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50명이 기업 공정 제일 많은 인원이 쓰는 데가 니은 공정이었네요. 어디가 제약 공정이냐? 그거는 여기에서는 언급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소개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은 1625원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기말 제공품이 늘어나 버리면은 제조 원가를 낮추게 되는 또 그런 요 방법이 이게 이제 저는 요즘에 표현할 때 마녀의 유혹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가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한다. 기존의 원가 절차로는 사업의 중요한 많은 매개 변수들을 계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 나은 납기 준수 역량, 더 짧은 제시 리드 타임, 그리고 설계 변경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의 시장 진입 속도가 매우 중요한 매개 변수인데 이것은 재무제표에 표현할 방법도 없고 이 매개 변수들은 신규 설비에 대한 지출 요청에서 언급될 때 무용의 것이란 제목하에 나열될 것이다. 품질은 가장 놀라운 얘기다. 여러 해 동안 품질 개선에 따른 자재와 노무비의 비용 절감을 계량하는 절차를 사용해 왔지만 어떤 제품이 불량일 때 자재와 노무비만 잃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파괴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이란 경영자들의 이해관의 이분법은 결국 비용이 들어서라도 품질을 높이라는 아우성을 낳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도구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 크라우드로 판매에 의한 이익 창출인데
위하여는 낮은 원가를 필요로 하고, 이 낮은 원가를 위하여는 비용 절감은 필수 조건이 된다. 또 한쪽에서는 판매에 의한 이익 창출에 대해서는 품질 불량이 안 나야 되니까 퀄리티를 개선해야 되는데,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해는 반드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 이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것은 대립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원가 절감해,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더 쓰라 말이야 라고 공장장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고, 이 품질은 가장 놀라운 예다. 제가 품질 경영 시스템 조직을 또 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품질 경영을 하면서도 저는 그 제약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거 별로 안 따졌습니다. 품질 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랭지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 가지고 그거를 뭐 줄인다고,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냥 그대로 가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돈을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재고 회전율이 중요해요. 재고 회전율을 생산성을 또 따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생산부서 이제 등을 툭툭툭 두들려주는 그런 일도 했는데, 그러나 최종 외관 검사는 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매끄러워야 된다. 음, 일단 이뻐야 되지 않냐? 아무리 그 내용물이 좋다 그래도 겉모양이 이뻐야지. 무슨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돈을 좀 들여서 투입 공수 좀 들여가지고, 당신네들이 그 최종 그 마무리 공정이 좀 안 좋아. 저는 아주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정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율을 저는 설거지 공정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또 이건 좀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또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건데, 무형과 중요하지 않음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무형의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 실체 역량을 개량할 수 있는 원가 절차를 개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미래의 판매와 현재의 판매에도 원가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무형자산을 크게 평가 안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꼭 무슨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온 것만 하고 상표권 뭐 이런 것만 무형자산으로 하고 있고, 기술개발 연구비 중에서 투자 성격으로 하는 것만 잡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서구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무형자산, 그걸 굿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탱지블 어세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중요한 매개 변수들, 납기 준수 역량, 납기가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 설계 변경에 신규 제품 출시 뭐 이런 거, 자기네들 어떤 그 무형의 자산을 어떤 평가하는 방법들을 고안해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자기 그 가치를 수치로 좀 낼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실제적이지만은 순수하게 남아있는 이 구명을 탐색하기 위해 더 많은 원가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게 원가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모든 무형의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 역량에 또는 다른 말로 우리 미래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버텀 라인이 경비보다 판매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안다. 그 경비 절감보다도 사실은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답은 경비만이 아니라 다른 매개 변수들이 돈을 번다는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지표를 찾아내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생산성, 납기 달성률, 매출 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도 중요하죠. 매입 채무 회전율, 협력업체한테 돈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 그리고 완제품 재고 회전율. 요즘 저는 그 WCA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리고 재고 투자 회수율, ROI인데 여기에서 I는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인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해봤었어요. 원가 개념은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한다. 돈을 번다는 목표에 더 기여하도록 원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원가 개념의 기본적인 가정이 잘못된 것이기에 이 방향의 어떤 연구도 시간의 추가적인 낭비다. 애초에 가정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추가 원가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낭비다. 원가 개념은 한 부분 영역, 부분적 의사결정의 비용을 평가함으로써 그 부분 영역이 버텀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조직에서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그것들에 소비된 운영 경비에 비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타당하죠. 반증, 병목과 비병목, 기계의 유사한 고장을 비교해봐라. 그 역량은 기계작업자의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원가 개념을 수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닌 어떤 타성도 없이 부분적인 것이 전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한 세트의 평가 지표를 찾아내어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평가 지표가 되어야 될까? 조직은 관리할 수 있는 제약만 가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 문제도 제약일까?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말이죠. 참고, 슈라겐하임의 원가 개념의 가정 표현. 이 슈라겐하임도 엄청 그 제약 이론의 그 준천재적이신 분인데, 능력의 어떤 가동도 그 능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참 이분이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유대식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요. 최소한 장기적으로 능력을 수요에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 저도 요거를 인용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어떻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정 세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려면 대부분의 자원들은 반드시 잉여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능력의 구매는 특정한 크기로만 가능하다면서 상당히 클 수 있다. 시장 수요의 변화는 능력 수준을 바꾸는 빠르게 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 그 잘못된 가정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모든 대부분의 이 자원들이 반드시 잉여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요게 그 제약 공정에는 잉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 이 장도 오늘도 한 50분 범위 내에서 약간 길었지만은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3장은 얼마나 길지 또 짧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3장은 그래서 무엇이 평가 지표가 되게 되고 조직이 관리할 수 있는 제약이 뭔지를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